연결을 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온실내에서 생물학적 작물 보호는 이제 성공적으로 지속한 방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일부 조건이 작물 보호를 복잡하게 하고 어떤 종류와 자연 모델은 저온에서 활동적이고 이들은 고온과 저수의 조합에서 적용된다 하는데 우리가 책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번에 이 수업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온도를 약간 높이고 습도를 높이는 관리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은 곧 이제 이런 천적들, 왜 천적들이 그러냐면 천적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아열대에서 원래 고향이 아열대인 애들이거든요. 근데 아열대 지역은 아시다시피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천적의 활동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파프리카 농장들이 가장 뭐라고 하죠? 천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파프리카가 토마토나 딸기에 비해서 약간 고온성이잖아요. 고온성이다 보니까 좀 더 온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 열대성 그런 포식자들한테 더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창을 더 적게 연다는 얘기가 돼요. 창을 더 적게 연다는 얘기는 곧 습도를 높인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GP, 그러니까 플랜트 엠파워먼트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온도를 높이고 습도를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작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천적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권 미생물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뿌리 박테리아, 그러니까 플랜트 그로스 프로모팅 라이조박테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라이조박테리아라는 거는 라이조가 이제 땅 속에 있는 그런 근권에 있는 미생물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생물들의 균상을 우리가 라이조박테리아라고 불러요. 이거는 식물 생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세균이나 곰팡이로도 작물을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주변에 식물체들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땅속 흙에 있는 그런 무기 양분들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 양분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천연 생물비라고 하는데요. 일단 PGRP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생장 촉진 뿌리박테리아나 IMF 같은 이런 것들은 작물에 건강하게 마이조코리아 퍼제아도 뭐냐면은 바로 근권에 살고 있는 우리 미생물, 그러니까 곰팡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충에 대한 질병에 대한 회복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식물들이 일단은 토양내나 이런 데 양분이 있지만 바로 흡수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런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이런 것들은 식물들이 쉽게 이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 미생물은 뿌리에서 나오는 당분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생존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둘째, 저는 이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경재배에서는. 이거는 토양에서는 중요하지만 양분은 우리가 수경재배에서는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양분이 모자랄 일은 없어요. 두 번째, 근권에는 유익균과 해로운균이 이제 공존하며 유익균이 많을수록 병해균의 피해가 작아진다. 그래서 유익균 번영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 바로 이런 PGRP나 AMF 같은 이런 미생물들은 바로 식물한테 뿌리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미생물이라는 거죠. 셋째, 작물은 지하부와 지상부 양쪽 모두 고도의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작물은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 타나 산후의 중요한 또는 번영하느냐는 건강한 작물은 주변에 좋은 신호를 병등한 스트레스 받는 적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주거 과정을 과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미생물들이요. 미생물의 균사가 곰팡이의 균사가 뿌리 안에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이에요. 식물과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뿌리가 그 안에 파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뿌리 그걸 통해서 지압으로 양분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만약에 이 신호가 양분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바로 미생물, 그러니까 식물체를 공격하는 미생물들한테는 나쁜 신호가 되고 충분히 영양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반대로 양분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밑에 있는 식물체를 갉아먹고 사는 미생물들한테는 좋은 신호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동화물이 부족한 경우 근권에서 미생물이 먹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며 부정적인 나선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 나선 효과라고 해요. 음의 나선 효과라고 하는데 식물체가 광합 성장이 부족해서 뿌리로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뿌리로 가지 못한 양분이 식물한테 도움을 되는 미생물들의 생육을 억제시키고 그럼으로써 해로운 미생물들을 증식시킴으로써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뿌리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 나빠지겠죠. 뿌리가 나빠지니까 화합성을 더 못하게 되고 더 못하게 되니까 또 양분을 더 못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음의 나선 효과, 부서정의 나선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토양에 이제 다양한 작물 활성제 뭐 미생물 넣어준다고 해도 그래야 먹이 되는 충분한 삼춘물을 작물에 넣어주기 전에는 효과가 없다. 이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아니라 과거부터요. 우리가 이제 토양에다가 아니면 배지에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식물한테 좋다는 미생물을 넣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가 중요하다? 식물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먹이가 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삼출부리,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의 여분이 나와야지만 이 미생물들이 활동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하지 않아도 식물체에서 충분히 광합성 양분을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스스로 잘 자라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식물체의 뿌리가 자라는데도 미생물이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이 필요하지만 근권에서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저도 어떤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더라고요. 식물이 이렇게 있고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생물들은 이렇대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얘한테 직접 영향을 받는 미생물들이 바로 근권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걸 얘들이요. 그래서 식물체가 여기서 그 광합성 약물의 삼출물을 갖다 분포해줘야지만 여기서 이 미생물이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해로운 미생물이 이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나 딸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이요. 굉장히 식물의 뿌리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식물하고 그러니까 직접 자기 기준을 삼고 있는 미생물과 연관된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넓은 구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확후 품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얘기 들었나요? 저기 온실에서 키운 상추가 노지에서 키운 상추보다 저장성이 떨어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확후 품질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과체류에서는 좀 덜해요. 근데 엽체류라든가 화해류에서는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우리가 인위적 관리와 자연적 생육사인 균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장미를 해볼게요. 장미를 겨울철에 높은 인공 조명 아래에서 키우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광등을 높게 키우고서 키우게 되면요. 식물들이 기온을 닿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대요. 왜 알려줄까요? 왜 기온을 안 닿을까요? 보광등을 쓰니까 창을 안 열어요. 태양빛이 세다고 하면 창을 열어서 온도를 식혀야 되는데 겨울철에 어때요? 춥죠? 보광등을 켰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광등을 켜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 외부가 추우니까. 그럼 어때요? 창을 안 열죠. 창을 안 열니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공이 계속 열려있어요. 기공이 열려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확 후에도 기공이 닿지 않아 절화가 빠르게 말라 수명이 매우 짧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절화는 내가 줄기를 잘라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 조명 아래서 키운 장미는 수명이 짧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인공 조명에서 키운 상추는 수명이 짧다는 더 빨리 신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정확하진 않지만 높은 습도를 유지하는 온실이 절화의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건조하게 키운 건 어때요? 기공이 잘 닫히겠죠. 근데 습한 온실을 키운 건 어때요? 기공이 잘 안 닫히겠죠. 왜냐면 그렇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리고 높은 습도 아니라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요인이 있다는데 뭐 이런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알려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인공조명이라는 거는 인공조명 특히 이제 LED 등이에요. 파의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광합성 그러니까 같은 광량 대비해서 같은 광량에 비해서 어때요? 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광합성을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적게 하면서도 광합성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적응하다 보면은 식물들은 기공을 닫을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기공을 닫을 필요가 없게 된 걸 느끼게 버리겠죠. 그러면은 기공을 안 닫는 식으로서 이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어제 이제 어디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육묘를 하는데 요새 LED 육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ED 등 밑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토마토나 오이별로 육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거는 생산적 관점인데 LED 육묘를 하다 보니까 묘를 크게 키우지 못하고 짧은 기한 육묘예요. 뭐 토마토는 3주, 오이는 2주 정도 키우고 갖고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포장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5주짜리가 묘가 있고 난 3주짜리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2주 차가 나죠. 2주 나이를 더 먹기 때문에 5주 된 게 3주 된 것보다 꽃이 빨리 펴요. 그 얘기는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 되죠. 이건 경제적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생산량, 그러니까 언제 수확을 하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LED 등에서 꺼내서 바로 온실로 오게 되면은 온실에서 조그만 광이 있어도 시들어 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LED는 뭐예요? 파의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증산하는 광량보다 광합성 광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공을 활짝 이룬 상태에서 광합성을 충분히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을 갖다가 파의 비율이 적어진 외부광에 노출시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시들 수가 있대요.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리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거 보고 하드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인공광에서 키운 것들을 바깥으로 나와서 자연광에 맞춰서 우리 순응시키는 걸 순응화라고도 하고 하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일단 인공종을 볼게요. 200에 300 마이크로몰이라고 돼 있죠. 이거 굉장히 높은 광이에요. 200이면은 100W에서 150W인데 인공광으로 100에서 150 만든다는 거는 1헥타에 10억 정도 투자에 가능한 얘기예요. 등값이. 엄청난 등이죠. 1헥타 10억. 굉장히 센 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에서 150W죠. 보통 자연계에서 우리가 몇 와트 얘기해요? 내부 광량 보통 400W 얘기하거든요. 400W. 그러니까 100에서 150W에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의 광을 쓰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조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는 자연광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광이고, 두 번째 바로 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인공광이라는, 특히 LED 등은 이런 탈수 증상들을 막기가 어렵다.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VPD를 측정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수분 밸런스의 교란을 일으킬 때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VPD를 0.5에서 1.5 사이에서 동적 관리한다. 뭐냐면은 보통 0.5, 뭐 0.1.5라고 하는데 0.2도 있어요. 0.2는 언제냐? 장마철 같은 데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VPD,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를 0.5에서 1.5 사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요. 보통 이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유지를 하고 있죠. 1.5가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근데 실제로 한낮에 넘어가요. 한낮에는 광이 센 한낮에 넘어가고요. 지금은 안 넘어가죠. 이 시기에는. 그러면은 인공조명 아래에서는요 어때요? 0.1에서 0.5죠. 자연광은 0.5부터 0.5부터 시작하는데 인공광은 0.1에서 0.5가 이렇게 별로 움직이지 않죠. 이 얘기는 우리가 증발을, 그러니까 인공조명 아래에서는 우리가 창을 닫고 있기 때문에 증발을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공이 잘 발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기공을 열고 닫는 것이 잘 발달되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을 자꾸 뭘 움직여야 열고 닫히는 것이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계속해서 기공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지, 이것들이요. 그래서 수확 후에도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상추 얘기예요. 상추를 내가 수확을 했어. 근데 기공이 닫혀야 돼요? 열려있어요? 승차를 수확했으면? 닫혀야 되죠. 왜요? 열려있으면은 기공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겠죠. 기공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상추가 시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인공광에서 키운 것들은 0.5kPa 정도에서 0에서 0.5kPa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기공이 잘 안 닫힌다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상추 같은 경우에 그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조명 아래서 RTR, 태양광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래서 인공조명에서 온도와 빛과 온도의 비율이 높다. 이는 동화적인 경제적인 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식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만 투자함으로써 기공이 기계적 품질이 다른 기계보다 더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RTR이 높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거예요. 효율이 높으니까 어때요? 기공이 발달되지 않죠. 왜냐? 내가 극한 환경에 버틸려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게요. 노지에서 키운 상추잎이 시설보다 단단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노지 토마토 잎하고 시설용 토마토, 시설에서 키운 토마토 잎하고 똑같은 묘를 사가다가 어떤 사람은 노지에다 심고 어떤 사람은 온실에 심었어요. 이파리 두께가 달라. 노지가 훨씬 두껍고 작고 두꺼워요. 그 얘기는 뭐다? 작고 두껍다는 얘기는 기공이 굉장히 치밀하게 꽉 닫을 수가 있다. 꽉 닫아요. 우리 생각할 때 기공 닫으면 소위 빠져나갈까 안 빠져나갈까? 빠져나가요. 완전한 밀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노지에서 키운 것도 완전 밀폐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훨씬 더 강하게 닫히기 때문에 훨씬 덜 말리겠죠. 이 꽉 문을 완전 밀폐를 예를 들어서 콜라 사이다로 얘기했거든. 내가 PET를 사이다 PET를 사서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놔. 그리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 그거고 B는 따지 않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할 때 닫았기 때문에 똑같이 닫힌 건가요? 한 번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때요? 닫았어도 계속해서 탄산가스가 나가니까 나중에 먹으면은 탄산이 다 빠져있죠. 근데 뚜껑을 닫았던 놈들은 아니 뚜껑 열지 않았던 놈들은 더 오래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강한 태양광에 노출됐던 애들은 어때요? 더 견고하게 기울고 닫힘으로써 물을 안 뺏기고 더 오랫동안 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인공광에서 키웠던 것들은 느슨하게 닫힘으로써 더 오랫동안 버티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공이 기계제품들이 다른 계절보다 더 견고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왜냐면 당연하죠. 내가 기공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에너지 낭비거든요. 식물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가는데 편한데 굳이 기공을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실 내에서는 VPD가 2kg까지 올라가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가 온실 안에서 키우는 것들을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온실 안에 편안하게 키웠던 거를 2kPa로 꺼내버리면은 버티지 못하고 시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kPa에 올라가는 거, VPD가 2가 되는 경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흔해요. 우리나라 5월부터 9월까지 한낮에는 1.789 막 올라가요. 그렇지만 버티죠. 왜요? 수능이 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못 버티단 거죠. 우리가 수학호 문제를 해결하는 작물 부하와 연계하여 RTR, 그러니까 온도와 광의 비율을 잘 조절함으로써 강화 테프를 만드는 것, 수분 관리 시 기공이 정상적인 행동이 촉발되도록 설계하는 것들. 연구해 보면 하루 1회 정도의 빈도만으로도 기공에 투자하는데 충분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의 기공을 열고 닫는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환함으로써 식물체를 보다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확 후 우리가 엽채수 같은 경우에 특히 엽채류의 품질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상추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드닝이라는 과정, 순화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내가 출하 전에 인공 조명한테 막 키웠어요. 뭐냐 잘 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출하를 하려고 되면 우리가 미리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식물이 기공을 충분히 닫을 수 있게 만들어야 품질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인공광에서 키운 것들은.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 나오면은 인공광에서 키운 것들이 저장성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럴 리가 있나. 제일 저장성이 좋은 것보다 노지에서 막 키운 놈이 저장성이 제일 좋아요.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왜냐면 환경에 오랫동안 외부 환경에 이런 편차가 심한 데서 키웠던 것들은 기공이 굉장히 꽉 아물거든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시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온실이라고 뭐가 있어요? 자연에 순응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연순응은 뭐예요? 노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노제에서 키우는 것들. 그 다음에 통제가능 온실, 보온, 가온, 냉각 등에서 밀폐 온실이 있고요. 완전히 있겠죠. 뭐예요? 수쟁농장 같이 이런 건물 안에서 키우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최적의 솔루션이 뭘까? 최전의 선택은 뭘까 하면요. 뭘까요? 일단은 경제성이죠. 경제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경제성이란 뭐예요? 아무리 식물이 잘 살아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데 식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그게 단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성, 그러니까 기술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이 되게 좋아요. 근데 투입 비용이 너무 비쌌어. 그래갖고 내가 여기 공간에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쓴 돈 1,500만 원이야. 그럼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하지 못하죠. 이거는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수확은 불가능한 얘기죠.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지속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식물은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존과 버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9월 달에 작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8, 9월 달부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나무들이 과채료가 되게 비싸죠. 지금 과일값이 엄청 비싸요.
사과값도 비싸지만 특히 채소값도 엄청 비싸요. 그럼 여기 더. 그럼 그 채소들이 죽었을까요? 토마토나 오이가 죽었을까요? 죽어서 생산이 안 될까요? 아니요. 죽지 않고 사람이 죽이거나 아니면은 수확을 중간에 수확을 생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과일을 다 따내고 그냥 관리만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식물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과일을 다 따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우리 수확이 늦어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 뽑아냈어요. 죽어서 뽑아낸 게 아니라 뭐예요? 키워봐야 세력을 회복시키고 다시 작물 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새로 심는 것보다 더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전부 작물 교체했죠. 이게 뭐냐면은 식물은 어려운 조건에도 생존과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식물의 입장. 식물의 입장이죠. 식물에서는 생존을 해야 돼요. 이거 문제 낸 거예요, 이것들요. 냈어요. 그러면은 재배자는 뭐에 있어요? 생존이 아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생산량과 품질이죠. 생존은 모르겠어. 오히려 생존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다음 달에 비쌀 것 같아. 되게 싸대 가격이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달에 수확을 종료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죽이죠. 어떻게 죽여? 막 적심치고 이파리 훑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관리해서 빨리 죽이고 수확을 종료시켜버리죠. 비용 줄이고. 그럼 우리가 재배자의 그러니까 내가 작물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존이에요? 식물의 생존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뭐의 문제요? 생산량과 품질이 목적이죠. 이거 생존은 식물이 원하는 것이고 사람은 뭐예요? 작물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뭐만 얻으면 돼요? 품질과 생산량과 품질만 얻으면 돼요. 나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로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의 경제적인 기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식물을 죽던 살던 상관없는데 가장 경제성 있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식물이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뭐예요? 일반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은 뭐예요? 환경을 100% 제어하지 말고 일정 구간 투자해서 일정 구간 제어하고 뭐예요? 우리가 재배법을 통해서 작물을 통제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은 보면 뭐다? 생존이 아닌 생산량과 품질. 생산량이라는 얘기는 경제성 있는 생산량을 그래요. 내가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생산량의 증가 속도보다 비용의 속도가 빨라지면 의미가 없죠. 항상 생산량은 뭐가 따라가야 돼요? 경제성이라는 얘기가 꼭 돼요. 경제성이 있는 생산량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과 균형을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수분 균형, 에너지 균형, 영양 생산, 생식 생산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강원광을 극복하는 조건이 있어요. 극단적 기후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란피 복제와 차광제 스크린으로 산광을 만들어야 되죠. 뭐냐면은 광이 광해요. 광이 엄청 강하면은 직달광을 식물이 직접 맞게 되면은 예를 들게요. 여기 계시는데 물대포를 쏴요. 어떻게 돼요? 다 나가 떨어지죠.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앞에 스프레이를 달아갖고 쏴요. 그럼 어때요? 죽진 않겠죠. 그냥 젖을 뿐이지. 시원하게 춥겠죠. 그냥.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광 조건은 뭐다? 물대포요. 광대포를 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쪼개버리면 어때요? 산란피 복제나 차광제나 스크린을 통해서 광을 쪼개고 약해지면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온화한 광이 되겠죠. 이 조건을 우리가 강한 광을 극복할 때 산란광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계속 시험지 내는 것들 이것들이요. 뭘로 사용해요? 산란피 복제, 차광제, 스크린 상광을 사용하고 광이 강할 때 보온다격 겉에는 쓰라고 했을 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했죠. 왜요? 보온다격 겉에는 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빵으로 만들어줘요. 영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식물은 밥이 뭐예요? 광이 밥이죠. 광이. 근데 보온다격을 겉에 치게 되면 굶기고 있는 거거든요. 굶긴다는 얘기는 식물의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온 건조음 더러운 공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막기후를 얘기하겠죠. 사막기후. 사막기후라는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이런 데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고온 건조음이 더러운 공기에서는 패드 앤 파마시를 쓰죠. 그래서 패드가 뭐예요? 패드라는 거는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있고요. 팬이 있어요. 팬은 이거 팬이죠. 팔랑개에 있고 패드가 뭐예요?
천이나 종이로 되어 있고 여기 물이 이렇게 물을 흘러요. 물을 갖다 이렇게 흘러요. 물을. 그러면은 팬에서 바람을 일로 빼내게 되면은 공기가 이에 저압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 패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죠? 건조한 공기가 일로 가면 습해지고 먼지가 여기서 걸러지겠죠. 그러면 일로 들어간 건 어떤데요? 깨끗하고 습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시원해지고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막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패드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용합니다. 이것들을. 근데 이건 패드 방식 가장 단점은 뭐가 있어요? 거리의 제한이죠.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온실내에서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요. 길이가 60m 넘어갈 수가 없고 30m에서 50m가 일반적이에요. 60m까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없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외부에 공기가 멈춰 있으면은 온실 안에 공기도 멈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멈춰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부의 공기가 좀 정적이에요. 지금 공기가 멈춰 있어요. 외부 공기에 상관없이 공기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팬이라든가 환기팬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팬과 바로 그 환기팬을 이용해서 온실내가 고정돼서 공기가 이동이 없으면은 바깥으로 우리가 빼낸다. 우리가 이제 광이 없을 때는 이제 낮은 외부 온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보온 작업을 이런 히팅이라는 난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낮은 광에서 우리가 뭐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유럽의 낮은 광에서 우리가 보온과 뭐죠? 그 보강등을 이용해서 온실을 광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광이 잦을 때는 이파리를 많이 가져가요, 적게 가져가요? 광이 없다. 잎을 많이 가져가요, 적게 가져가요? 예? 이 광이 없는데 많이 가져가요? 광이 없으면 적게 가져가야죠. 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과 잎의 개수는 비례하죠. 광이 많으면 잎도 많아지고 광이 없으면 이파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낮은 광에서는 바로 LA 지수를 낮게 하고 잎을 열린 구조로 만들어서 광업수를 최적화하라 것들을 보서 그다음에 과일의 부하 최적화, 과일의 개수를 줄여라. 그래서 제식 밀도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잎의 개수를 줄인 거죠, 이것도요. 그래서 잎의 개수를 줄이고 보강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강등을 쓰고 잎의 개수를 늘린다, 맞나요?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보강등이라는 거는 약방기 때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반드시 물론 보강등을 쓰지 않은 것보다는 잎의 개수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보광이죠. 뭐냐면 추가적인 광을 더해준 거지 실제 광은 그래도 부족해요. 내가 보강을 해도. 왜냐? 보강등을 일반 자연광처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통 보강등 얼마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100와트, 그러니까 마이크로몰로는 200마이크로몰 얘기하고요. 보통 뭐 100와트 정도 얘기하거든요. 생장점에서. 이 100와트 내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1헥타에 보안마트로 들어가려면은 약 한 900kW 정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설비도 엄청 커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소모도 커요. LED로 쓰게 되면 600kW 정도 끌고 와야 되거든요. 600kW면은 등 하나가 100만 원이니까 등값만 해도 거의 뭐 7억, 8억 등값만. 전기세까지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낮은 광에서는 이제 보강기도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건조한 조건에서는 우리가 미스트를 쓸 수도 있겠죠. 안개 분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외부 습도에 의한 환기 전략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외부 습도가 높으면 우리가 이제 외부 조건에 따른 환기 전략에 대한 걸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외부 조건에 따라 환기에 의한 습기 배출은 어렵다는 것이 물리적인 오해이다. 왜요? 외부가 습도가 높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부 습도를 더 높이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습도는 절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예요? 절대 습도를 얘기해요. 상대 습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8월달 가면은 온실내 습도가 50%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절대 습도는 높아요. 절대 습도 높아요. 그러니까 내부 습도가 50%가 돼도 내부 온도가 37, 8도, 35, 6도, 7, 8도가 되니까 굉장히 절대 습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공기 교환에 의해서 습이 잘 배출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부 조건에 따라서 환기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절대 습도를 하다가 상대 습도를 얘기할 때 거고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효율적으로 이 내부의 습도를 줘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내부의 습도하고 외부의 습도를 얘기를 할 때 그 내부의 습도가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져야 나빠. 그 제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죠. 내부의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내외부의 공기 교환에 의해서 온실의 습도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쉬워지죠, 얘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습도라는 얘기는 볼게요. 식물체가 여기 왜 습도가 중요하냐면은 식물체들은 증산을 해야 돼요. 증산을 멈추게 되면 식물체가 성장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얘가 식물이 증산을 하는 만큼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내부의 절대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증산하는 그러니까 내부의 절대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외부와 공기 교환을 한번 함에 따라서 물을 바깥으로 많이 배출할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습도가 식물체가 증산을 해도 쉽게 외부로 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네덜란드 볼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18도씨에 90% 절대수 13.9도에 외부는 10% 습도시고 100%인데 9.4g이에요. 그러니까 외부가 100g이 100%지만 절대습도가 9.4잖아요. 그러면 내외부의 차가 4.5g이고요.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내부가 20도시고 90%이고 15.7g인데요. 외부가 60%고 11.8g이에요. 그럼 어때요? 3.9g이죠. 왜냐면 그 1입방미터에 갖고 있는 물의 양이 외부와 내부 3.9g이 돼요. 그러면은 네덜란드의 밤이 환기가 잘 돼, 그러니까 환기를 통해 습제가 잘 돼요. 아리조나의 밤이 환기 조절의 습도가 잘 돼요. 아리조나가 어렵죠. 3.9g이니까. 내 외부의 편차가 커져야지만 내 외부의 절대 습도가 커야 조절이 쉽죠. 편차가 크면은 조그만 공기 교환을 해도 어때요? 충분히 바깥으로 습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다음 걸 보게 되면 일본인데요. 일본 보게 되면은 일본 같은 거 볼게요. 습도가 80%예요. 온도가 습도가 20도이고 절대수가 14.0g이에요. 그랬더니 외부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어때요? 0.2g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공기가 한번 교환할 때마다 물이 0.2g씩 나가요. 이 얘기는 제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식물은 증산하니까 증산한 만큼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습도가 높아서 습이 안 빠져. 그럼 증산이 돼야 돼요. 증산이 멈추겠죠. 증산이 멈추면은 식물한테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아래 거 볼게요. 온실의 온도를 어떻게 해요? 2도를 높이고 습도를 10% 올렸더니 절대 습도가 17.7g이 돼요. 그러면은 외부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2立方미터를 교체할 때마다 3.95g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어때요? 공기 수분 교환율이 약 20배가 증가했다. 어때요? 온실내 습도를 절대 습도를 올림으로써 온실내 절대 습도를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습도가 같아도 온도가 높거나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당연히 절대 습도가 올라가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온실 습도를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들요. 그래서 우리가 습도를 제어한다는 거는 온실 내부의 절대 편차가 클수록 효과가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그렇다. 온실 환기는 기본적으로요. 어떤 거냐면요. 환기는 기본적으로 온실 안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외부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교환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환기는 뭐다? 목적이 내부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와 외부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교환하는 것이 우리가 환기라고 불러요. 환기의 목적이 그거다. 그럼 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내보내야 돼요? 절대 습도를 밖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왜? 식물이 뭘 해야 돼요? 증산을 해야 되죠. 증산하기 위해서는 온실 안에 습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습도는 내부 상대 습도를 봐야 돼요. 절대 습도를 봐야 돼요. 절대 습도를 봐야 되죠. 상대 습도는 상대적 개념이죠. 실제로 물을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대 습도를 봐야 된다는 거. 절대 습도를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온실의 목적은 이제 온실 구조의 목적을 볼게요. 피복제와 이제 그 피복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온이라든가 강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가물이라든가 강강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것들. 바람이 불어서 식물이 흔들리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광합성이 기공이 닫히고 광합성이 멈추게 돼요. 그러면은 바람이 세게 불 때, 초속 2, 3m의 바람이 불 때 내가 온실을 닫아버리면은 온실이라는 식물체는 흔들리지 않겠죠. 그거는 바람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온, 강우, 바람, 가뭄 등 이런 환경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거고요. 온실 피부의 특성은 우리가 온실의 습도나 온도나 그러니까 광량들은 온실이 이제 기후에 온실 내부의 기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러면은 온실 내부의 기후는 피복제의 영향을 받을까요? 외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외부의 영향과 피복제의 영향에 의해서 온실 내부 환경이 결정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실을 한 거는 외부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왜냐? 굉장히 저렴하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은 그대로 다 받게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피복제가 P 또는 PO 같은 플라스틱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유리 같은 피복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P나 플라스틱, P 같은 거나 유리 같은 것에 이제 AR 코팅이라든가 이런 산란도포제 같은 걸 뿌림으로써 기존의 플라스틱과 유리의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리에다가 AR 코팅을 하게 되면은 투광성이 더 좋아지고요. 플라스틱에다가 그런 P 플라스틱에다가 삼광도포제를 뿌리게 되면은 직달광에서 산란광으로 바꾸는 효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피복제에다가 그런 기능성 있는 그런 코팅제를 바름으로써 다른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다, 개발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실은요 단일 또는 이중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많아요. 단일 지붕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단일 지붕이라고 하고요. 이중 지붕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단일 지붕과 이중 지붕을 볼게요.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지붕이 하나예요. 이중 지붕이에요, 단일 지붕이에요. 단일 지붕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껍데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중 지붕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중 지붕과 이중 지붕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이중 지붕 볼게요. 지붕을 두 개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에너지에 대한 절약이 굉장히 도와지겠죠. 왜냐면은 이 일중과 이중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보온병을 보게 되면은 일중과 이중 사이에 공기가 들어오고 층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열성이 좋아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일중과 이중이 사이가 있게 있으면요 단열성이 좋아진다. 되게 좋죠. 단열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열성이 좋고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북부하고 중부 지방에서는 거의 다 이중 지붕 비닐을 이중 지붕을 사용했어요. 근데 단점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광의 전달이 감소된다. 뭐냐면은 빛이 들어와요. 한 번 통과되고 두 번 통과돼. 얘를 80%라고 쳐요. 80%가 됐는데 한 번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64가 되겠죠. 그래서 통과될 때마다 광 투과율이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다. 그다음 수분 배출 감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일중이 있고 이중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5도라고 쳐요. 그럼 얘가 10도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5도씨가 결로가 많이 돼요? 10도씨가 결로가 많이 돼요? 5도씨가 결로가 훨씬 잘 되겠죠? 10도씨는 결로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중 지붕 같은 경우는 수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습한 공기 여기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 10도씨예요. 결로가 안 생기거나 생겨도 양이 적겠죠. 온실 내 습도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수분 배출이 감소돼요. 여기서 말하는 수분 배출이라는 거는 공기에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온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수분이 나가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런 결로의 형태로 감소되는 걸 우리가 수분 감소라고 얘기해드려요. 수분 감소가 안 되죠. 잘. 그 다음에 높은 습도와 많은 곰팡이병 발생.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안 빠지고 어떻게 해요? 습도가 높아지고 곰팡이병이 증가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만 사용한다? 극저온 지역에서 사용한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에너지의 절감으로 해서 이렇게 이 이중 지붕을 사용했었으나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것들이요. 왜냐?
없애는 것이 에너지비가 더 들어도 없애는 것이 더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일중 지붕, 이중 지붕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중 지붕은 어떤 문제가 있다? 이중 지붕은 일중보다 보호성이 좋고 이중 지붕은 습도 관리가 일중 지붕보다 편리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습도 조절이. 그다음에 이중 지붕은 파 투과량이 일중보다 높아야 낮아요. 광 투과율이 낮죠. 그다음에 이중 지붕은 주로 극조원 지역에서 사용하죠, 맞죠? 추운 지역에 사용한다 주로.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 이제 단일 또는 이제 개폐식 스크린의 단일 지붕 뭐냐면은 이렇게 쓰고 있다. 요새 오실 대부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기둥 하나에 지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스크린이죠. 커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개폐식 스크린 플러스 단일 지붕을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파가 이제 이거를 이제 걷어내면은 광이 들어오니까 파의 투광률이 증가했죠. 그다음에 요즘엔요 이런 개폐식 유리 스크린에서 단일 지붕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광 투과율이 좋아졌어요. 왜냐? 바로 대형 유리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옛날보다는 유리 한 장 크기가 커져요. 옛날엔 쫄대가 예를 들어 50cm만 하나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1m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투광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AR 코팅에서 그 안티 레디에이션 그 코팅이라고 해서 봐도 이제 그 광을 튕겨내는 것을 그러니까 반사를 줄여주는 이런 코팅제가 발달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광성이 좋아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요, 이제 불소수지 계통의 그런 필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ETF라든가 이런 PBDF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결국 뭐예요? 불소수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사히글라스에서 나온 이제 F클리라는 상품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F클리라고 하는 것이 불소수지인데 이게 광투과율이 한 95에서 96%까지 올라온대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중 지붕에서 나왔던 문제 어떻게 했느냐? 높은 습도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강제식 기교 환기로 해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 에너지 투입은 이중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절약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단일 지붕에다가 에너지 스크린을 2장 넣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 거의 다 이런 일중 지붕 하나에 2중 또는 3중의 커튼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중부 지역의 온실의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들요. 중부 남부 지방에서는 보통 1중 지붕에 2중과 3중의 개폐식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낮은 난방의 투입을 이제 파 투과율 최고 솔루션은 뭐냐? 반사 방지 코팅 지붕을 사용하고 경량의 흰색 지붕, 얇은 파이프에 흰색 지붕을 사용하고 개폐식 고투명 스크린 사용하고 여러 층의 알루미늄 다공식 스크린 사용하게 되면은 투광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뭐가 있어요? 비싸지죠. 이렇게. 그때 우리 그쪽에 갔을 때 어떤 거는 내부가 하얗게 도색이 된 게 있고 그냥 파이프가 있는 게 있는데 이 하얀색 코팅된 게 더 좋은 거예요. 비싸요. 대신에 하얀색 그야 페인트가 아니라고 했죠.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예? 가루를 묻혀서 불에다가 이런 가열을 해서 만드는 거라고 했죠. 이것들을. 그다음 굉장히 비싼 도색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싸긴 한데 이렇게 비싸죠. 경량의 흰색 지붕. 그래서 이 커튼 많이 넣으면 어때요? 보온성 좋아지죠. 근데 문제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들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원적인 투명도라는 거는 이제 가시광도 말고 적외선의 투명도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플라스틱은 원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을 통과시키는 반면에요. 유리는 차단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요. 적외선을 갖다가. 그래서 보통 FI2와 그러니까 근적외선 초각 투명도는 열 교환의 3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온실 내에서 열 손실의 33%가 바로 적외선이 통과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33%가 바로 적외선 통과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유리가 높아요, 플라스틱이 높아요. 적외선 통과 비율이 플라스틱이 높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 유리 온실보다 보온을 잘한다는 착각이 있는데 그거는 열 전도외선
분명히 플라스틱이 좋아요. 근데 적외선 방출되는 걸로 봤을 때는 유리가 더 유리하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은 적외선 투명도는 뭐요? 작물의 높은 열 손실. 뭐냐면은 적외선 손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식물체의 생장점 온도를 낮춤으로써 곰팡이 질병과 식물의 상부에 칼슘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 온실이 유리 온실에 비해서 잿빛 곰팡이라든가 이런 생장점이 멎는 현상들이 더 많다.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적외선 투명도를 유리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어떤 방법을 통하면 유리 수준을 낮출 수가 있어요? 바로 수분재를 처리한 플라스틱 피복제는 파이 투광도는 감소시키나 알루미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곰팡이 질병이나 칼슘 결핍 유발시는 외기로트 열 소실 방지하기 좋은 것이 좋다. 뭐냐면은 워터필름이라고 했죠. 워터필름이라고 생기게 되면은 이쪽에 이게 이런 워터필름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적외선 투과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적외선을 반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한점에서 우리가 그 워터필름 발생하게 되면은 유리온실만큼 바로 적외선 투과율이 떨어진다. 개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필름은 빛을 산란시키고 유리를 직접 투과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유리보다 산란과 산란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리온실 들어갈 때는 그 선글라스를 안 끼고 들어가도 물론 쓰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눈 부심이 덜한데 플라스틱 온실에 들어갈 때는 선글라스 꼭 끼고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눈부심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플라스틱 온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산란처럼 보이진 않지만 유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란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유리에 비해서 플라스틱이. 근데 광수화율도 어때요? 유리는 90%대고 90% 초반대고 플라스틱은 80%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산란 투과율이 높고요. 보통 우리가 산란제를 투입하게 되면은 이제 직사광선 산란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란제나 산란스크를 이용하게 되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파의 총량. 그러니까 온실로 들어오는 전체 광량은 늘어요, 줄어요? 산화광을 쓰게 되면 줄어든다. 근데 뭐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캐노피를 통한 균일한 에너지 분포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보고된다. 이게 뭐냐면은 광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광은 100이 들어와야 되는데 95밖에 안 들어와. 근데 이 광이 이 머리에만 닿는 게 아니라 아래쪽까지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 50, 아래 50 공급하는 거 있고 만약에 직달광이면 위에 90, 아래 10이 돼요. 그럼 위는 어때요? 광이? 생장점 부분은 남아돌죠? 90 들어온다고 90을 다 광합성하는 게 아니에요. 광합성은 그 중에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증산만 유발시키고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5대 5로 위에 50, 아래 50 쪼개서 주면 어때요? 광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파의 총량은 줄지만 균일성은 올라간다. 그 다음 또 파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직운동 분포는 꼬리 발달 및 기하 속도, 과일 숙성 속도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직달광은 아래쪽의 온도를 높이는데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일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과일을 온도를 올리는데 비효율적이다는 거죠. 근데 산란광은 아래의 광을 아까 그랬죠. 직달광은 위에 90, 아래 1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일이 있는 곳에 산란광은 위에 50, 아래 50이 되면은 과일이 있는 곳에 광을 더 도달시킴으로써 과일의 온도를 그러니까 수직 온도 분포, 그러니까 아래쪽과 위의 온도 편차를 줄여주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과일과 꽃의 열을 태양광을 전달시킴으로써 온도를 높여줘서 과일의 숙성과 숙성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얘들요. 그다음에 산란광은 온실 내의 태양광의 적분을 증가시킨다. 뭐냐면은 볼게요. 1000W가 600W가 들어왔다고 쳐요. 생장점 도달했어요. 근데 생장점에서 400W밖에 광합성을 못해. 200W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근데 400W를 광합성이 있는데 위에 400, 남는 200을 아래로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적산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직달광 같은 경우에 위에 800W를 주고 밑에 100W를 줬어요. 근데 산란광을 만들어서 위에 400, 아래 400을 주게 되면 어때요? 실제로 900 줘봐야 800 줘봐야 400을 버리는 광이고 400만 썼고 밑에 100을 썼을 때 500인데 만약에 위에 400 아래 400을 주면 똑같이 더하기 하면 800이 되죠. 실제로 쓸 수 있는 광은 더 증가한다 이것들이요. 이걸로 적산은 증가다. 여기서
태양광의 적분을 증가시킨다. 아래쪽에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총합은 늘어난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산란광 효과는 최적화하려면은 온도, 기계음 개폐, 작물 수질 높이별 증산량에 대한 필요하다. 산란광은 유효성을 고려한 작물 관리와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란광을 사용할 때는 산란광이라는 것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뭐가요? 파가 늘어요, 줄어요? 총량은 줄죠. 그래서 그리고 파가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증산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바로 작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의 투명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약 10% 정도가 손실이 발생을 해요. 100이 들어오면 10 정도가 바깥으로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데 특히 겨울에 심하다. 그러니까 태양 고도가 낮아질수록 반사로 튕겨 나가는 게 많다는 거죠. 고도가 낮아질수록. 왜냐면은 유리랑 직각이 되면 어때요? 광이 잘 통과하는데 낮아질수록 광이 이렇게 낮게 들어올수록 어때요? 튕겨 나가는 게 많아지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보통 태양 고도가 낮은 때 낮아질수록 투과율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겨울에 투과도가 좋아요? 여름에 투과도가 좋아요? 겨울에 투과도가 떨어지겠죠. 이것들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라고 해서 이제 반사 방지 코팅이 있는데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파를 이제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광을 더 들어오게 하고요. 그 산란 코팅제는 파를 감소시키고 AR 코팅제는 손실을 줄여준다. 그래서 더 투과율을 높여준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란 코팅제는 파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그 철분해가 있는데요. 철분이 뭐냐면은 유리 안에 철분이 많을수록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철분 유리라고 해서 더 고가 유리가 있어요.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저철분 유리는 어떠하다? 광투과율을 높여 떨어뜨려요? 높여준다는 거죠. 높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필름에 이제 워터 필름 같은 경우는 투광성을 높여준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얘보다 어때요? 얘가 투광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롭이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게 퍼진 물이 훨씬 더 광투과율을 좋게 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비온제나 모적재를 추리한 플라스틱은 광투과율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이따가 한 15분 있다가 55분이네요.